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제가 지금 성별 속이고 나이 속이고 여자라고 해서 가입을 했더니 벌써 몇 분 만에 이 뭐야 50개가 넘는 쪽지가 왔어요. 30대 남자, 40대 남자, 20대 남자. 뭐 만날 수 있나요? 뭐 이게 지금 채팅 앱에 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물론 규정상으로는 미성년자 가입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휴대전화 번호만 넣으면 아무나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자기의 나이하고 아이디하고 성별만 넣으면 되고요. 그럼 지금 20대 여성이라고 넣으니까 지금 남자들 우르르 쪽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50여 개가 10분도 안 돼서 다 들어왔는데 지금 그 중에서요, 25세 남자라는 자가 미자야? 미성년자야?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규정상으로 미성년자 들어오면 안 되는데도 미성년자가 들어와 있으리란 기대, 있는 것을 알고 혹시 미성년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해서 또래 포주라는 게 가능한 거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전편들과 비교를 해봐도 가장 무거운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학생들 사이에 성폭력 어떤 유형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요즘 학생들은 아무래도 MZ세대이다 보니까 네. 디지털 기기하고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이 없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의 이제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채팅을 통해서 친구들을 욕을 한다거나 또 욕을 하기 위해서 방을 만들어 놓고 또 갑자기 나가고 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여럿이서 한 사람을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문화도 있고 또 이제 또래 간에 서로 이제 촬영을 통해서 그 아이의 신체 일부를 유포하거나 그걸 또 재유포하고 그걸 또 같이 보면서 또 제2차, 3차에 가해를 당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네. 쉼터에 오래 근무하셨는데요. 네. 혹시 또래 성폭력 피해 문제 때문에 쉼터 찾는 아이들도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잠시 청소년 쉼터에 대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 쉼터는 만 9세에서부터 만 24세까지 위기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부모님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원할 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청소년들이 찾아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그 소수의 일부 청소년들이 성폭력 또는 성매매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사례를 접하셨을 텐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쉼터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 필요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가 그렇게 성폭력 피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 성폭력 피해자들은 있고요. 시간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관찰해 보셨을 때 성폭력 피해 양상 또는 가해자들의 수법 바뀌고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 디지털 성폭력 네. 그리고 그루밍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뿐만 아니라 요즘은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예. 매우 심각한데요. 또래 포주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학생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성폭력 계속 목격을 해 오셨을 텐데 그 방식이나 수단 점점 진화하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그렇죠. 점점 이제 이게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네. 그 범죄 유형도 이제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또래 간에서 서로 이제 성인들의 어떤 그런 나쁜 성문화를 답습하는 이런 또래 포주들의 역할이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또래 포주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마 이 방송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뉴스나 프로그램 이런 데서 들어는 보셨을 텐데 그때 아마 저런 게 있네, 세상 어디에선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특히 청소년제 성문화센터로 청소년 성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학생들의 이제 성사안을 좀 많이 접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양한 이제 회의를 다니면서 요즘 학생들이 또래포주 역할을 하는데 이 또래포주라고 하면 뭐 보통 이제 일상적 가출을 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네.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 청주 시내 뭐 모텔에 아이들이 집결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각자 이제 핸드폰을 갖고 채팅을 통해서 서로 구매자와 또 이제 우리 친구들 뭐 내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여자친구의 친구도 될 수 있고 내 후배도 될 수 있고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네. 좀 너무 안 좋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또래 포주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까? 요걸 따지고 보면은 사실 이제 한 200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굉장히 이제 보편화됐고 2010년도 정도 이제 조건 만남이라는 이런 만남이 채팅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 후로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이제 범죄들이 뭐 15년, 16년, 17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아마 일반 분들이 또래포즈라는 언어를 많이 듣게 된 거는 거의 17년, 18년 이후가 본격적으로 많이 듣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학생은 이제 가출을 거의 이제 밥 먹듯이 입닫는 아이였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가입하게 된 계기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남친을 소개해준다라고 해서 남친을 소개받았는데 그 남친이 바로 이제 그 남친의 친구들과 또래포주의 역할을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학생이 안타까운 사연이 뭐냐면 그럼 내가 지금 성착취를 당하고 있다. 누군가한테 이용당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에게도 남친이 생겼구나 하고 이렇게 착각하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그 피해 이렇게 좀 쭉 보시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 중에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아이들보다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네, 맞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성매매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성매매가 수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그런 피해 사례도 보셨나요? 당연히 있는데 요즘은 이제 강요라는 것은 억지로 강제로 요구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성폭력을 봐서도 네. 요즘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에 성폭력을 가하는 구루미 성폭력이 주로 일어납니다. 네. 구루미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성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인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성매매로 유입을 시킵니다. 한 여자 청소년 쉼터에 성매매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입소를 했는데요. 네. 다른 입소 청소년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성매매로 유인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사례를 보면 성매매 피해자였다가 네. 가해자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나 또래 포주 사건에서 그러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서 처음에는 성매매를 시작하고 네. 나중에는 다른 청소년을 유인해서 성매매를 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성매매 피해자 이전에 성폭력 피해자였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만났던 성매매 청소년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성폭력 피해자였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청소년이었는데요. 쉼터를 퇴소한 이후에 쉽게 돈을 많이 벌겠다고 성매매를 시작했어요. 저와 우리 쉼터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쉼터로 경찰들이 찾아왔어요.
그 청소년이 다른 또래 청소년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키려 했다고 그것 때문에 조사하러 왔다고 경찰들이 이제 쉼터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굉장히 놀랬고 제 눈에는 진짜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속상했습니다. 만약에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다면 정말 만약에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아마 선생님께서도 최근에 접해보셨겠지만 이은혜 네. 계곡 살인 사건 그 정말 이해하기 힘든 참담한 범죄가 왜 생겼느냐, 언제부터 비롯됐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들이 조사 분석을 해본 바에 따르면 또래 포주로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은혜가 청소년 시기에 스스로도 성매매를 한 그 상황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단속이 됐었으니까요. 그다음에 다른 친구를 끌어들여서 또래 포주 역할을 한 것도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문제는 그 당시에 그런 행동을 하면서 친구의 이 민감한 그런 인격이 어떻게 유린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그런 신체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한 존중감이 없고 무너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점점 악화되면서 돈을 위해서라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희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범죄 심리로 악화된 것이라고 봤을 때 이게 또래 포주 문제가 그냥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면 그의 심성이, 인격이 또 인권 존중에 대한 그런 민감성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바늘도둑이 수도둑된다고 내가 청소년 시절에 접했던 네. 이 사안이 거기서 이제 단절되지 않고 성인이 됐을 때도 이제 범죄는 이렇게 좀 연결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성인이 돼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이게 큰 사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께서 보실 때 또래 포주라는 개념 자체가 앞서 이제 그 설명을 해주셨지만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 넘어가면서 이런 개념이 형성되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학생이 이게 성인한테 다가가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성인을 모집을 해서 이들을 성을 판매를 한다는 건 쉽지는 쉽지 않죠. 않지만 쉽지 않죠. 내가 내 친구, 네. 뭐 내 친구의 친구 아니면 그보다 만만한 후배들을 이용하는 거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또래 포즈라는 예. 이게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제가요 잠깐 그 채팅 앱이라는 것에 제 나이와 성별을 속이고 20대 여성이라고 하고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들어가자마자 뭐 10분도 안 돼서 50여 명이 남자들이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 우르르 이렇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네. 직접 한번 이런 그 채팅 앱에 들어가 보셨죠? 저 같은 경우 제가 직접 하기보다는 네. 그 청소년 쉼터에 학생이 네. 이제 채팅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5분 만에 성매수자가 약속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약속 장소까지 나타나는데 15분 걸렸어요. 네, 15분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쉽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수년 전에 이제 성매매 이제 예방 보수 교육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사님께서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톡방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동한다는 거를 그냥 문자로만 봤지 실제 접한 거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개 톡방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는데 가입 조건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아이디 하나 정하면 되고 사는 지역 하나 체크하면 되고 몇 살이냐 이렇게 3개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나이가 지금 제 나이로 하면 누가 저하고 채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이를 18살로 속였습니다. 얼토당도 않지만 이제 거기까지는 잘 진행이 됐는데 아이디를 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30분이 걸렸어요. 왜요? 저는 가입이 굉장히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복 체크가 있더라고요. 아, 이미 그 아이디를 네.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들보다 이 온라인 기기나 디지털 기기에 조금 더 익숙하고 빨리 접근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피해도 많이 당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성매매 위험에 더 쉽게 노출이 되거든요. 한참 호기심 많은 나이에 네. 유익한 것을 하기보다는 조금 자극적이고 위험한 채팅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채팅으로 인해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저희는 이게 이런 컴퓨터 하면 일단 좀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죠.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디지털 매체라는 것들이 내 도처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또 사용법도 잘 알다 보니까 네. 접근성도 쉽고 또 그들의 문화는 이렇게 대면하는 것보다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요즘 뭐 메타버스라는 말도 나오곤 하지만 그런 시공간을 초월한 세상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가 그들의 문화의 특징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온라인상에 뭐 채팅만 주고받고 끝나기도 하고 또는 사진 올리고 뭐 영상도 올리고 뭐 실제 성매매나 성폭력으로 이어지고 다양한 그 범죄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것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가해자가 촬영한 캡처한 네.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다시 협박을 하는 네. 2차의 디지털 성범죄도 발생을 한다면서요. 네, 그것은 뭐 저희 청소년뿐만 아니라 예. 네, 성인에게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제 지인분도 그런 피해를 입어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그 사진이 유포되고 한동안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네. 그런 생활을 했던 것으로 네, 저도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어른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범죄들은 발생을 하고요. 이별 범죄, 그다음에 과거에 무슨 뭐 리벤지 이런 이제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성인 피해자들은 디지털 장의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돈을 낼 여력도 있고 그래서 막 쫓아가서 영상들 없애고 이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청소년들은 사실 그런 방법도 잘 사용 못 한다면서요. 이제 사용 방법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네. 일단 내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곳이 있다는 정보조차도 아는 학생들이 많이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디지털 장의사가 뭐 사단법인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사단법인을 이용할 경우 그 삭제 비용이 수백만 원씩 한 달에 수백만 원 그리고 최소 6개월을 계약을 해야지 그 삭제 작업을 진행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많이 퍼지니까요. 그렇죠. 뭐 오늘 삭제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수많은 앱들이 있고 그렇죠. 플랫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네. 그들이 용돈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 한 달에도 300에서 뭐 5, 600씩 하는 삭제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로 봅니다. 네.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저도 이제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 쪽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매주 가서 회의를 할 정도로 이렇게 사안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성폭력 관련된 이 사안들이 거의 매주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우리 청소년들 사이,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또래 포주나 뭐 성폭력 문제 이걸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아무래도 성교육이 잘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성교육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장 이제 기본으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 개선하는 게 가장 큰 것이고 그게 또 국가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사전 예방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청소년 성문화센터라고 청소년 성교육을 하는 기관에 있는데 네. 때로는 이제 일부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왜 몰라도 되는 정보를 아이들한테 줘서 아이들에게 성적 관계를 조장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당히 잘못된 거고 이미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세대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매체에서도 봤듯이 10대 이제 임신, 출산, 뭐 성폭력 이렇게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내가 성관계를 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지, 범죄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건강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싫은 느낌이 있을 때 싫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복합적인 포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좀 저항 세력이 있는 게 저희도 굉장히 난감한 난제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성교육을 하려면 성이 무엇인지 그쵸. 성적인 그런 범죄로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행동이 있고 우리 신체는 어떤지 이런 것들 다 알려줘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른들이 왜 아이들한테 그런 쓸데없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저항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저항이 좀 불편하거나 두려운 학교에서는 네. 그런 걸 다 피하고 성교육을 하겠네요? 그렇게 돼요. 아예 성교육을 취소를 하시되거나 아예 취소하는 네. 일도 있고요. 네. 근데 그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취소할 때까지 예. 계속 이제 뭐 전화 폭탄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이제 연관된 기관들에 저희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 센터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만 이의 제기를 하셨으면 저희가 해결을 하겠는데 다른 이제 뭐 지자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피해를 주게 되니까 기관 입장도 그렇고 학교의 입장에서도 학부형의 민원이 들어오면은 아예 성교육을 취소하시는 사례가 번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충주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이제 강사로 소속이 돼서 네. 학교들 이렇게 방문해서 이제 성교육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교육을 한 후에 허무함을 느낄 때가 좀 많았어요. 왜요? 제가 한 교육은 1년에 단 50분이거든요. 그런데 제 교육을 들은 우리 학생들은 잘못된 성적 컨텐츠를 보는, 시청하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기 많죠. 때문에 그쵸. 내가 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남으면 여자도 남으라는 이 당연한 생각. 어쩌다 놀라운 교육이 돼버렸을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성교육이 대체 어떤 수준인 건지 제보를 받아봤습니다. 5일 만에 약 1,300건. 역대급으로 쏟아진 제보들. 여자애들만 반에서 모이라고 하셔가지고 생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런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남자는 본능적이기 때문에 뭐 여자가 짧은 치마 바지를 입고 이러면은 본능적인 욕구를 제어를 못해서 너희를 거칠 수 있으니 아무래도 1년에 50분밖에 안 된다면 시간도 시간이겠지만 충분하게 제대로 성교육을 하지 못하는 내용상의 문제도 있을 텐데요. 네. 뭐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성교육은 네. 평생교육 차원으로 유아기 때부터 체계적인 경계, 존중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물리적,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시각적 개인 영역을 말하는데요. 네. 그래서 경계, 존중 교육이란 개인 간 경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네. 사실 학교폭력,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이런 것들이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저는 비롯된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경계, 존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알게끔 하는 게 교육이고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대책회의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성 성인 세대들이 우리 MZ 세대보다 디지털 문화에 넘치는 그 잘못된 정보의 홍수를 넘어갈 수 있는 하루라도 앞서갈 수 있으면 우리가 교육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빨리 좀 전파됐으면 합니다. 특히 쉼터에 계시니까 절실히 느끼실 텐데 우리가 이제 성폭력 또는 성매매 사건들을 접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남아있고요.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하고 지지해줘야 하고 지원해줘야 하고 보호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사후관리라고 이야기할 텐데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사후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문제인 것 같아요.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네. 가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재범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좀 인력을 좀 보강을 좀 해달라. 네. 교육뿐만 아니라 상담이라든가 어떤 또 이제 피해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피해자 지원이라든가 가해자 교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이나 예산 지원을 좀 요청하고 있는데 네.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청소년 쉼터에 입소해 있던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어요. 네. 근데 그 피해를 입증하기도 너무 어려웠고요. 또 가해자가 찾아올까봐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사후 관리를 지원받는 것도 쉽지가 않고 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당해봤을 때는 좀 미흡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는 주로 조금 이 강력 범죄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은 끝까지 완전히 회복되실 때까지 곁에서 누군가가 늘 지켜주고 들어주고 그다음에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뒤에서 뒷받침해줘서 뭐 생계라든지 직업 그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이런 부분까지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기반 지원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죠. 쉼터에서 잠깐 그 신체적인 보호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정서적 지원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만들어주지 못한다든지, 기존의 부모와는 연결이 잘 되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를 기피하는 네. 피해 청소년도 많고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꼭 짚고 싶은 게 가해자 문제거든요. 가해자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으니 처벌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걸로 그쳐서 되겠는가. 이들이 언젠간 다시 사회에 나올 테고 아직 어린데 네. 또래 성범죄의 경우엔 더더군다나요. 네.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무엇을 왜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반성하게 해주고 그런 가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선 성폭력 가해자 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인 어린이들은 그들도 또 하나의 피해자라고 여겨서 이제 해바라기 센터 같은 곳에서 상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린 학생들이 가해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가해 학생에게도 동일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청소년 가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해자이기 전에 누군가에게 피해자였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과 함께 치료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뭐 이번 기회를 한번 활용을 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추가적으로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뭐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이제 학부형님 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요. 우리 자녀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적이 아닌 것 같아요. 성적이 아니고 자녀들에 대한 믿음, 사랑을 주시는 게 가장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죠. 피해자의 편에서 만들어진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에조차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제대로 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가. 우리 학생들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으면서 온전히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은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요?